네, 정신병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의도했던 건 아닌데 점점 더 길어지고 있네요.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학교도 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다 초반에 중국 사람들이 입국을 시켰기 때문에, 입국 제한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걸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모든 것은 다 신천지 때문이다. 특정 종교 집단 때문에 생긴 문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건 모두 그냥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오히려 우리는 너무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외국의 찬사를 봐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재난 상황에서 그것만 해도 뭐 나름 성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합니다. 언제 학교는 정상화될 수 있을지, 과연 이런 식으로 고등교육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는 정말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생긴 건지 원인을 얘기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참 무의미하죠.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이었을까요, 과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저 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궁금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정신병리에 대한 원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인을 궁금해하지만 실제 한 가지의 원인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원인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원인이 정말로 필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도움이 되는 선까지만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장면에서 환자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관찰하게 되죠.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대체 얘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얘 엄마가 잘못 키운 거냐 부터 시작해서 그냥 원래 조상의 피가 안 좋은 거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이 사회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거는 특정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신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그것은 분명한 단일의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조현병이 왜 생겼는지, 양극성 장애가 왜 생겼는지, 공황 장애가 왜 생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단지 각자 생각하는 이것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어떤 추정하는 그런 병이 발생하기 전에 생겼던 어떤 일들을 떠올릴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임상 장면에서도 이 사람이 이런 병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를 논의할 때 보통 원인이란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라는 걸 써버리면은 마치 이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 같은 100% 책임론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것들은 다 그 병이 발생하는데 조금씩 기여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건 아주 오래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떤 건 아주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것들을 영문으로 보면 전부 다 네 가지가 다 P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4P라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4P, 3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객관식 시험에 나오기 진짜 좋은 아이템이죠.
물론 저는 그런 치졸한 문제는 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4P가 뭔지 하나씩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인을 얘기할 때 상당히 다른 네 가지를 혼동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요 네 가지들은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P가 predisposition이죠. 통상적으로는 어떤 기질적인, 특히 어떤 유전적인 영향, 그 정신질환이 걸릴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유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이 시작되기 전에 그 병이 발생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 어떤 아주 초창기의 원인들, 때로는 태어나기 전 혹은 태어나서 바로 직후에 해당하는 어떤 원인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다시 이 predisposition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필요 충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이제 헌팅턴병 같은 데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특성인데요. 자, 헌팅턴병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이 있으면 그 병이 발생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유전적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 병에 언제쯤 걸리겠구나라는 걸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 의존 같은 경우에 그 물질을 접하게 되는 거. 내가 술을 마신다 라는 자체는 당연히 술을 마셔야 알코올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술을 대부분 즐기고 많이 마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이 그 물질을 접하는 것 자체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분명히 관련이 있는 어떤 요인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고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되게 불행했던 양육, 인간관계 혹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은 모두 분명히 어떤 특정한 장애가 발생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러면 반드시 그러한 어떠한 병이 걸리려면 어렸을 때 반드시 어떤 초창기에 어떤 남용이나 학대나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또 어떤 외상적 경험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경우에 그런 문제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고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긴 하지만 꼭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 이런 요인들이 바로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소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촉발 요인입니다. 촉발 요인은 소질하고 조금 다르죠. 소질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결정된 거라면 촉발 요인은 이 병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원인, 이유, 사건의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이 병의 아주 오래전에 어떤 시작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이것을 이제 원인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구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실직을 한다. 이것이 어떤 우울증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이제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성폭력을 당했다. 이것이 어떤 해리장애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체성의 어떤 혼란이 있다. 그 시점부터 담배를 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떤 면에서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촉발 요인이 무엇인지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환자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단적으로 아까 실직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실직을 해서 우울증이 왔다라고 보고하는 환자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것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직업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잘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인 것이 아니든 환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지 자기 보고로만 들었을 때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증의 시작이 오히려 더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죠. 우울증의 시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기서 실직이라는 건 하나의 결과인 거지 촉발 요인이 실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 우울증이 시작된 촉발 요인은 별도로 더 멀리 더 옛날에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보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자, 이것은 결국은 현재 수준의 가장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게 되는 데 있어서 바로 선행하는 문제, 이렇게까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아까 예를 들면 직업을 잃는 것 자체가 어떤 우울증의 하나의 출발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잠깐 직업을 잃고 혹은 내가 익숙하던 어떤 직장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던가 혹은 이것과 연관돼서 어떤 질병이 생겼는데 그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죠? 처음에 직업을 잃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약간 약한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었겠지만 자, 이것이 이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악화 요인을 만나면서 심각한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게끔, 심각한 정신장애로 발전할 수 있게끔 어떤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프로보케이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perpetuation, 지속 요인입니다. 어떤 상황적 변이 될 수도 있고요. 태도나 신념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보통은 내적인 문제 때문에 유지되는 경우가 많죠. 뭐 아까 예를 쭉 든다면 자, 실직을 했어요. 심각한 생활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하지만 모든 것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어떤 신념, 체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부정적이고 운명론적이고 절망적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한번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직업을 한번 잃었고 이렇게까지 경제적 어렵다. 아, 이런 문제는 더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내 인생은 끝이 났다. 이렇게까지 비합리적이고도 되게 파국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죠, 우울증이. 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러면서 이런 시점에서 무언가 새로운 구직을 하거나 어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술에 의존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또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우울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뭐 의존적인 어떤 스타일이라던가 혹은 되게 주변 사람들을 되게 괴롭히면서 사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 문제를 스스로 끊고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요인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잃은 사람에게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기왕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끔씩 아주 흉악한 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되게 당황하고 매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 피의자가 자신이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때죠. 갑자기 흉악한 범죄는 다 저질러 놓고 사실은 내가 정신과 환자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많은 분들은 혼란에 빠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네 뜻이 아니라 단지 너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해요. 실제 환자는 그러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냐? 환자에게는 과연 자유의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겠네요. 자, 다음 내용은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심리 분야 전문가들도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과연 환자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느냐. 가끔 환자를 병동 같은 데서 보면 정말 좀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의지라는 게 존재하는가? 혼자서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이분들 또한 그냥 한 사람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어요. 단지 그 자유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되게 어려울 뿐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날 너무 심하게 술을 먹거나 일을 많이 해서 밤늦게까지 있었다면 아침에 깨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랑 마찬가지죠. 어떤 정신질환이란 혹은 이상심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자유의지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휘하기 되게 어렵게 만든다는 특징이지 이들이 자유의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분명하게 조심해야 될 때에서 어느 정도 조심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하죠. 정신병리 수업에서 예전에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도 참 재밌었는데 결국은 조현병 환자들도 아주 무서운 조폭들이 나타나면 상당히 무서워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은 있는 거죠. 우리처럼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지루한 수업을 듣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면서 계속 경청을 하며 맞장구를 친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고도의 멘탈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환자를 잘 이해한다는 게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때로는 그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의 어떤 영혼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서 이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논문을 읽으면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걸까요? 가끔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환자분들이 우리가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환자들은 선생님은 모른다라고 하면서 치료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 지금 그 환자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환자를 혹은 그 문제를 가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건 무엇인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병리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깊어질 수 있어요. 물론 전제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주관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지식적인 부분이죠. 자, 어떤 환자가 나는 재림예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히 망상이고 또한 이런 망상은 조증사파거나 혹은 조현병 관련 장애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신병적 증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자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실 거예요. 자, 요즘 워낙 사이비 종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재림예수가 많은 곳도 없다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냥 그러한 어떤 망상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왜 그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컨텐츠와 경험 자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어떻게 보면 환자에 대한 치료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얘네가 아주 적절한 것 같진 않아요. 위랑 똑같은 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이해입니다. 어쩌면 되게 보잘것없었던 내 삶에 내가 아주 중요한 존재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준다라는 거. 이건 매우 뿌듯한 일이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뿐 아니라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뜻을 담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이 사람을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겠죠. 실제 임상에서 많은 경우에 증상 자체를 분석하고 설명해 주는 거는 환자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이 사람의 욕구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오히려 환자는 자기의 그런 어떤 좀 기이한 그런 망상이나 어떤 정신병적인 태도들을 버리고 좀 더 변화의 출발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요즘은 웬만한 약 한두 개쯤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약이라기보단 이건 건강보조제 혹은 비타민 보충제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약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대부분은 현대 과학이 얻어낸 중요한 성과들을 부정하고 환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되게 사이비적인 임상가들이 있습니다. 약물은 되게 중요한 시대고요. 특히 정신과에서도 이 약물 치료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마치 사람에게 정신과 약을 쓴다라는 것이 인간에게 되게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에게 약을 쓴다니. 전 그럼 반문하고 싶어요. 그럼 환자에게 약을 쓰지 않는 것이 인도적인 거냐라는 거죠.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뭘까요? 우리가 그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약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린 지금 수많은 인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많은 의료진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돕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적절한 약이 없다는 거거든요. 정신과에 물론 많은 약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인간적인 상황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을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환자들의 증상이 상당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통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나 직업을 가지면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반드시 약물 치료에서 쓰이는 주요 약들과 이 약이 어떻게 해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기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약물의 핵심 기전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is video is going to be an overview of neurotransmitters used in the human body. This is just generally going to be an introduction to neurotransmitters, which are chemicals that transmit information across the bod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functions of these neurotransmitters, how they relate to clinical diseases and some symptoms, and the receptors that these neurotransmitters can activate, can stimulate, or inhibit. And we have first here on the right
this image of a synapse, and we can see the role of the neurotransmitters located inside those vesicles. That's the neurotransmitter right there, and that's just kind of a general picture of how a neurotransmitter might be released from an axon and hit a receptor. The neurotransmitters t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re listed on the left here, and we can kind of break these up into categories. So we first have the monoamines. Monoamines are made up of serotonin, dopamine, and norepinephrine. Dopamine and norepinephrine can further be broken down into the catecholamines. So dopamine and norepinephrine are catecholamines and monoamines. Glutamate, GABA, and glycine are all amino acids, and acetylcholine kind of stands in a class on its own. And we're going to go more in depth into each of these, but it's kind of helpful to know these categories, and it might help you remember their structure. And although we won't talk about it here, it might help you remember how these neurotransmitters are synthesized. So let's jump right into acetylcholine first, often abbreviated ACH. And we see the structural formula right there, the structure of acetylcholine. Acetylcholine is found in a lot of places. First, in the motor neurons, meaning that we see it at the neuromuscular junction. It's found in the brain, specifically in the basal ganglia in the brain, as well as the nucleus basalis of Meynert. It's used i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specifically in the ganglions of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as well as the ganglions and the final end cell product of the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So acetylcholine is used as the postsynaptic neurotransmitter, or as the neurotransmitter in the ganglion for both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and it's also used at the postsynaptic neuron in the parasympathetic. Acetylcholine is used to treat Alzheimer's disease and dementia, two diseases that are associated with memory. And the receptors for acetylcholine are nicotinic receptors, which are ionotropic and excitatory, and muscarinic receptors, which are metabotropic and excitatory or inhibitory. Now let's talk about what these words here mean. Ionotropic is a receptor that is activated by a ligand and directly opens a channel. It's essentially a channel that a ligand-induced ion channel is ionotropic. Metabotropic, on the other hand, is kind of an indirect way of activating an ion channel. It usually goes through an enzyme cascade, sometimes with second messengers, but you can think of it as an indirect ion channel activation. The two acetylcholine receptors that are important to know are nicotinic and muscarinic. Serotonin, abbreviated 5-TH, based on its chemical name, and you can see the structure of it there. Serotonin is found in the brain and brainstem, specifically in the pineal gland and the RAF nuclei. RAF or RAF, either pronunciation works. And the RAF is found in the pons, which is a section of the brainstem. Serotonin is involved in limbic function, which regulates emotions, mood, hunger, sex, and instincts, and temperature, and also sleep. So serotonin, as you might guess, just from knowing about drugs, knowing about SSRIs, is used to treat depression and sleep regulation. It makes sense if it's involved in limbic function, it might be used to treat sleep regulation. And if you know of anybody that takes antidepressants, one major class of antidepressants are SSRIs, which are involved with the reuptake of serotonin. And that's a treatment for depression. The receptors for serotonin are based on this 5-HT abbreviation. So the ionotropic receptor is 5-HT sub 3, which is an excitatory receptor. The metabotropic receptors are the other 5-HT receptors. So 5-HT 1, 2, 4, 5, 6, and 7. So I kind of just abbreviated that as 5-HT 1 through 7. And these can be either excitatory or inhibitory. So this is serotonin. Next, we have dopamine. Dopamine is found in the brain and the brainstem again. Specifically, it's found in the substantia nigra, which is a section of the brain that's associated with reward, addiction, and movement. It's also found in the hypothalamus. Dopamine is used in the treatment of two diseases, and two diseases specifically have an imbalance of dopamine. This is schizophrenia and Parkinson's.
Parkinson's disease is associated with an absence of dopamine, and schizophrenia is associated with a person who has too much dopamine. So one of the treatments for Parkinson's disease is supplemental dopamine, and one of the common effects of taking too much Parkinson's disease medication is psychosis or schizophrenia. So there's kind of a balance of dopamine that's just right in the body. If it's wrong on one side, if you have too little dopamine, you might end up with symptoms similar to Parkinson's disease. If you have too much dopamine, it could cause schizophrenia or psychosis. The receptors for dopamine, easy enough to remember. They're both metabotropic. There are no ionotropic receptors. And the two receptors are D1 and D2. D1 is excitatory, D2 is inhibitory. Norepinephrine is next, another catecholamine. Norepinephrine is found in the brain, specifically in the locus ceruleus. It projects to the cortex, associated with arousal, attention, and anxiety. It's also found i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specifically as the final product in the postganglionic neurons of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Norepinephrine is used in the treatment of ADHD, and this sounds kind of counterintuitive. Norepinephrine is a stimulant used to treat a disease that one might associate with overstimulation, but it actually helps to regulate focus and attention in ADHD. It's also helpful in anxiety and cardiac failure. And the cardiac failure is pretty easy to remember. In the hospital, when someone's heart stops, you might administer epi, which is a derivative of norepinephrine, and that's usually used for cardiovascular disease. The receptors for norepinephrine are called adrenergic receptors. They are all metabotropic, and there are 4 of them. Alpha-1 and beta-1 are both excitatory. Alpha-2 and beta-2 are both inhibitory. So pretty easy to remember, kind of like dopamine. The 1s are excitatory, the 2s are inhibitory. In this case, alpha-1, alpha-2, beta-1. Beta-2 are all metabotropic. Next we have glutamate, which is an amino acid. Glutamate is easy to remember everything about glutamate. It's found everywhere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It excites everything. Glutamate is known as the exciter, and it excites so much that there's a phenomenon called excitotoxicity, where the neurons can be damaged or killed by overexcitation, sometimes with glutamate. Glutamate is used to treat ALS, also known as Lou Gehrig's disease, where it excites motor, sensory, and cognitive neurons as treatment. The receptors for glutamate, and of course, again, emphasizing that they're all excitatory, are the NMDA receptor, the AMPA receptor, and the kainate receptor. These are all ionotropic. We also have a couple of metabotropic receptors for glutamate, and I didn't mean to skip so far, but the metabotropic receptors for glutamate follow the GS and the GQ metabolic pathways. You could look those up, GS and GQ, which are stimulatory as well, excitatory, and they're probably important to know for glutamate. Next we have GABA, and I wrote the full name of the molecule out there. Nobody ever calls it that. It's called GABA. GABA is the universal inhibitor, also found everywhere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So glutamate is our universal exciter. GABA is the universal inhibitor. Predominantly found in interneurons. That's pretty important to note. GABA is used to treat anxiety and rehab for drug abuse, where it inhibits everything. So again, I'm emphasizing that GABA inhibits everything, whereas glutamate excites everything. The receptors for GABA, again, they're all inhibitory, are GABA A and GABA B. GABA B is ionotropic, GABA B is metabotropic. GABA A specifically opens calcium channels, ligand-gated calcium channels, and that has an inhibitory effect. GABA B specifically decreases cyclic AMP and increases potassium channels, and that has, again, an inhibitory effect. So just one more time, re-emphasizing, glutamate is the universal exciter, GABA is the universal inhibitor. Another inhibitor that's worth knowing is glycine. Glycine is only found in the spinal cord, and it inhibits spinal cord interneurons.
Glycine is used in the treatment of spasticity, such as in cerebral palsy. The receptors for glycine, easy to remember, there's only one. It's ionotropic, and it's a calcium channel. So glycine is also inhibitory, like GABA, and unlike glutamate. That's all we have for this introduction to neurotransmitters. I hope it was helpful, and thank you for listening. 자, 류화영 자매라고 하세요. 탤런트 하시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저는 TV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얼굴만 봐도 되게 비슷하죠. 일란성 쌍생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쌍둥이를 볼 때 유전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자, 저는 손가락이 하나가 휘었어요. 이렇게 살짝. 자, 이게 제 동생도 이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자, 이것도 이제 유전의 힘인 거죠. 자, 정신병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이 부모를 통해서 전승되어지는 어떤 생물학적 형질의 특성이 분명히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심리학에서도 이 유전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연구 주제가 되고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을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노타입과 페노타입, 보통 유전형, 표현형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전형과 표현형이라는 것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M자형 머리를 만드는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나 봐요. 이 유전자는 아마도 어떤 큰 대문자 W라는 유전형이 존재해야지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개라도 있으면 이게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한 개도 없다, 즉 부모 양쪽에서 다 작은 W 유전자만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이런 M자형 머리가 나오지 않는가 봐요. 자, 이렇게 만약에 쉽게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보시면 대형 WW 큰 거랑 큰 W 작은 W 있는 이런 형태는 두 개가 전부 다 각자 지노타입인 거예요. 각자 유전형인데, 자, 얘네들의 특징은 뭐죠? 두 개의 유전형은 각기 생긴 게 다르단 말이에요. 한쪽은 큰 W 두 개고 한쪽은 큰 W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머리 모양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저쪽은 유전형도 달라요. 다 소문자 W 두 개인 상태인데 실제로 머리 모양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유전형과 표현형의 차이입니다. 유전형은 실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어떤 그 염기설 그 자체를 의미해요. 반면에 표현형은 이것이 겉으로 어떤 외형이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전형이 달라도 같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부 유전질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전이 정신질환과 1대1로 영향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거나 우울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같은 게 있지는 않아요. 어떤 염기서열을 보면 이 사람이 우울증, 공황장애가 될 걸 알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매우 좋아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싫어하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히려 신경과 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중요한 건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이름을 붙인 하나의 증후군이에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가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울증이란 병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여러 환자들을 묶어서 그냥 우울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을 뿐이에요. 편의상. 우울증 환자들이 10만 명이 있다면 적어도 한 8만 명 정도는 다 성격이 다를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특정 병에 연관되는 유전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실제 어떠한 유전자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방식은 특정 병이 아니라 아주 작은 형태, 뇌 혹은 뇌와 뇌 사이에 신경과 신경 사이의 어떤 연결 특성 같은 것들을 결정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이라던가 어떤 선호 같은 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그 영향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한두 가지 유전자의 작용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특정 병을 알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유전자가 조합됐을 때 어떠한 형태로 우리 뇌에서 작동을 할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 기능이나 행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확률적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후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인간의 각각 염기서열 같은 것들이 모두 데이터화 되고 이것이 빅데이터화가 되면서 인간의 행동, 심리적인 측면들과의 어떤 확률적인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예측은 나중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Alright, so let's dive into the first theory of personality called the psychoanalytic theory. Now, you've probably heard of someone super famous in the psychology world named Sigmund Freud. So let's write his name down here because it's very important for this theory. Okay, so Sigmund Freud. Well, it so happens, fun fact here, that Freud was not even a psychologist. He was a physician, more specifically a neurologist. And in 1885, he went to Paris to study hypnosis with a fellow neurologist, but this experience is actually what turned him towards medical psychopathology. And psychiatry, as we know it, was actually unknown at the time Freud began his work. So there you have it. There's your history lesson for the day. Okay, so let's go back and talk about this psychoanalytic theory. The psychoanalytic theory says that our childhood experiences and unconscious desires influence behavior. So this is a key word for this theory, unconscious. So our personalities have memories, beliefs, urges, drives, and instincts that we are not always aware of, and that make up this unconscious. And the major driving force behind Freud's instinctual theory is the concept of libido. And you may have heard of this in a different context, but we'll go over it in terms of this theory. So libido is a natural energy source that fuels the mechanisms of the mind. And when this libidinal energy is stuck or fixated at various stages of psychosexual development, there's another key word. So when this fixation occurs at this psychosexual development and stages, conflicts can occur that have lifelong effects. So fixation at a particular stage is what predicts adult personality, according to this theory. For example, someone fixated at the oral stage, which is actually the first stage in psychosexual development, might have or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like being overly talkative or having a smoking habit when they grow up. Okay, so Freud breaks down those mental structures I was talking about into 3 parts, and we can look at this by looking at an iceberg. So let's break this down into 2 parts first. The top of the iceberg, which is shown up here above the surface of the water, is the conscious part of our mind. So this is everything we are aware of. And if that's the conscious, what do you think this bottom is? If you said unconscious, you are right. So it's the unconscious mind. Now what do you notice? The unconscious is a lot larger than the conscious. You know that saying, it's only the tip of the iceberg that we see? Well, it's true. Most of our mind is hidden below the surface.
Okay, let's go into the first structure of our mind, and that is the id. So the id is located down here in this compartment, and it's the unconscious part of our mind that makes up most of the mind. It's hidden below the surface, and it develops right after birth and demands immediate gratification. Now, the second part of this structure is the ego. So the ego is right here in this compartment, and it's part of our conscious and our unconscious mind. Okay, we'll see why that's the case in a little bit. But the ego is involved in our perceptions, thoughts, and judgments, and it seeks long-term gratification as opposed to the id's immediate gratification. And the third compartment, right over here, I'm going to try to fit it in, is the superego. Now, the superego develops around the age of 4, and it's our moral compass, or our conscience. Don't get that confused with conscious. Conscience, the little tongue twister. Okay, so let's go back to these psychosexual stages I was talking about. So our libidinal impulses, right here, are what want to be gratified. And when they are either over-gratified or not gratified at all, or partially gratified, fixation occurs at a psychosexual stage, and we face either conflict or anxiety. Now, what I mean by conflict is not this whole battle or drama that plays out, but it's a conflict between these three mental structures of our mind, the ego, the superego, and the id, because all of them are competing for demands. So they're in a conflict. Think of it like this. I'm going to draw out ourselves right here, like that. And there's the rest of us. You get the picture. Okay. Whoa, this person has really big arms, but you get the idea. Okay, so think of it like this. We have the id sitting on one shoulder over here. And this is us looking. We're in a little bit of a conflict. Okay, so the id is sitting on one shoulder here, and it's really, really upset because it's demanding gratification and it isn't immediately getting it. Remember, I said it wants immediate gratification. But then over here, you have this superego. And the superego is sitting on its high horse, and it's preaching to the id about what's moral. And then what about the ego? What happens to the ego? What role does that have? Well, it's going to be in the middle. Because the id wants gratification, and only gratification. And it's going back and forth with the superego. So the ego right over here is trying to gratify the id, but it also has to take into account what the superego is saying. The superego's moral oversight, which represents the values of society. Now remember I said earlier that the ego is part of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minds. So it basically acts as a mediator between the unconscious desires of the id and the moral demands of the superego. So have you ever heard of a Freudian slip? That's actually an example of a mental conflict. So for example, a financially stressed patient tells his doctor, "Oh, doctor, please don't give me any bills." Well, what he really meant to say was, "Please don't give me any pills." So this whole process that I went through of the ego, the superego, and the id becoming fixated in psychosexual development due to conflicts is all part of the psychoanalytic theory. And this process is part of personality development for all individuals, but it's especially problematic when there's a problem with gratification in a particular psychosexual stage. 자, 결국 여러분이 이 시점까지 오셨으면 어떤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결코 유전의 영향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으로 100%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유전자의 역할이라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탐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단위에서 무언가를 알아내고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중간 어딘가인 거죠. 즉 상당히 개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마음의 현상을 개념화하는 그 방식 정도 수준에서 병을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예측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서는 특정 화학물질이라던가 특정 세포를 가지고 인간의 심리 혹은 인간의 질병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심리적 기능, 심리 사회적인 어떤 기제들이 어떻게 정신질환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방어기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방어기제는 우리가 듣기에 마치 상당히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고 직면해야 될 것들을 부정하는 아주 유치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방어기제라는 건 그 자체가 현실의 여러 가지 갈등과 괴로움과 도전 속에서 우리가 나름 버텨보려고 선택한 최선의 선택지들인 거예요. 단지 그 버텨보려고 적응해 보려고 했던 선택들이 때로는 남이 보기에 되게 우스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 사람의 성향, 캐릭터를 만든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진 인간이 어떤 갈등 상황에서 괴로운 상황에서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선택해왔던 여러 가지 선택지들, 방어기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선택지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어기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방어기제도 상당히 원시적인 부분부터 상당히 성숙한 것까지 단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원시적인 것은 바로 자기애적인 방어기제입니다. Narcissistic Defense Mechanism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자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장 유아적인 상태에서의 자기애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왜곡하려는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션, 투사죠.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나쁜 것들이 다 실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밖에 있는 것처럼 모든 건 니들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겠고 또 denial,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는 다 그런 건 없다라고 부정해버리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세상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스플리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르시스틱한 방어기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떤 다양한 가능성이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측면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완전히 구분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 보거나 내가 충분히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모두 악으로 규정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자기애적인 방어기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보통 여기를 미성숙한 방어기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성숙 방어기제들의 특징도 근본적으로 자기의 곤경을 면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가 되지 않는 매우 아이들이나 시도할 만한 그런 좀 유아적인 그런 형태의 방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러킹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숨겨버리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퇴행 같은 게 있죠. 리그레션 같은 게 있어서 동생이 태어나면 갑자기 자기도 애기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소마티제이션. 이건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도 꽤 많이 나타나죠. 갑자기 곤란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되게 아파지는. 수능날 갑자기 크게 아파서, 쓰러져서, 시험을 못 보게 된다거나, 이런 모습도 있죠. 그리고 인트로젝션, 내사라고 하는데, 누군가,
다른 타인에 대해서 일방적인 모방 같은 걸 하려고 하는 모습들 같은 것들. 이제 그 사람과의 어떤 잠재적인 갈등 같은 걸 최소화하고 일체감을 느끼기 위한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닥친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뭐 일시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방어 기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형태의 방어 기제 보시겠습니다. 조금은 더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진정 성숙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성인들이 흔하게 자기의 어떤 되게 스트레스나 되게 괴로운 갈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흔히 많이들 쓰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통 여기서 그래서 불안형 방어 기제라고도 부르고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 뭐 뉴로틱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제 뭐 그 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게 있죠. 전치라고 해서 나의 어떤 감정, 내 아버지에게 화가 난 걸 내 동생에게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대상에게 그 감정을 발산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자, 이제 리프레션 같은 게 있죠. 억압이 있습니다. 일정한 되게 외상적인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기억에서 완전히 무의식으로 이동시켜버리는, 그래서 아예 그것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충격적인 사건에서 정서 경험만을 해리시키는, 이동시키는 그런 방어 기제도 존재합니다. 너무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전혀 정서 반응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해자나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서. 이런 것이 바로 정서 자체를 고립시킨 거죠. 이런 걸 isolation of affect라고 부르고요. 주지화가 또 있죠. 뭐 그래서 여기 뭐 얘가 나온 것처럼 암 진단에 말기암 진단이 나왔는데 그 진단 과정과 거기서 썼던 어떤 진단 도구들이 참 흥미롭더라. 뭐 이런 식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철저하게 마치 중계를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감정적인 거, 자기 어떤 두려움을 쏙 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주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액팅아웃은 막 그냥 난리 치는 거죠. 막 예, 감정을 발산시켜버리는, 네,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은 형태지만 감정을 그냥 일시에 터트려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합리화가 있죠. 자, 끊임없이 핑계를 거듭대서 대는 경우들이 있겠죠. 왜 이번에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핑계를 대는 합리화도 있지만 실제 정신과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신이 왜 현실을 도전하고 있지 않은지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럴듯한 핑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습 같은 것도 나타납니다. 자, 반동 형성, 리액션 포메이션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뭐 여기 나오지만 불을 내고 싶은데 불을 낼 수 없으니까 소방관이 된다던가 이런 거 이제 반동 형성이다라고 부르고요.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게 더 잘해주는 것 같은 게 또 여기에 드는 거죠. 언두잉이 사실 그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 여기 나오듯이 불을 지르고 싶은 사람이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 사실 불과 함께 있는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는 욕구 충족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언두잉도 하나의 이제 앵자이티의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시브 어그레시브, 수동 공격 형태가 있죠. 분명히 돕고 싶지 않은데 전혀 의식으로 그러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교묘하게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의 어떤 불만을, 공격성을 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소시에이션, 해리가 있죠. 어떤 특정 기억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과 나의 일정한 감정 경험 같은 것들이 분리되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체험들이 모두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의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방어 기제 중에서는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자기의 갈등에 대응하는 것이 나에게도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익이 된다라고들 평가해주는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요새 추천하는 게 유머죠. 어떠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어떤 유머를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저는 뭐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이제 교수직 지원할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럴 때 갑자기 이제 경쟁자 한 명이 붙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되게 이제, 뭐, 그렇죠. 되게 많이 부러울 수도 있고, 네, 부러우면 지는 거죠. 뭐 그런 경우인데,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유, 다행히 그래도 한 놈이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경쟁률이 훨씬 낮아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도 일종의 유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션 얘기를 많이 들고 계시죠. 마션에서 혼자 살아남은 맷 데이먼이 끊임없이 상황들을 되게 희화하면서 그것들 이겨나가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통 유머 방어 기제의 예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승화가 있습니다. 서블리메이션이라는 게 있죠. 자기의 어떤 근원적인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욕구를 보다 긍정적인 욕구,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형태의 욕구로 변환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불 지르고 싶은 사람이 불과 관련된 어떤 특수 효과를 막 연구하고 이거 관련된 회사를 막 만들어서 전문가로 사는 것도 그거의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적당하면서 뭐 혁명가의 삶을 산다던가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승화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서프레션이 있습니다. 자, 서프레션은 억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긍정적인 방어 기제냐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forgetting, 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forgetting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attention을 그곳에 두지 않는다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되게 실망스러운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해야 될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럴 때 무언가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 하나에 내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모든 것을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굳이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함으로써 내가 지금 얻어야 될 더 큰 것을 성공적으로 완수시키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종의 서프레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어 기제를 어떤 얼마나 성숙하냐 순서에 따라서 쭉 잘 정리된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신질환을 인류가 가지고 고생한 역사는 매우 길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뇌과학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매우 신기하고 재밌긴 하지만 그것이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별로 낙관적인 좋은 평가를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어도 환자를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병원이라 하더라도 핵심적인 것이 약물 치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론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어두워요.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매우 적고요. 매우 아직까지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들을 볼 때 너무 대충 혹은 자기적으로 이해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내 안에서 내 삶에 빗대어서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게 있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익혀도 우리가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둠에 가려진 환자의 병을 이렇게 밝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고민해보는 시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책을 읽으셔도, 아무리 논문을 봐도, 아무리 많은 논문을 써도 이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오직 정말 환자에 대한 궁극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때 얻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공부하실 때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의도 해보시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같은 서로 경험의 폭을 넓혀가면서 그냥 글로 써있는 병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정신병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도하신다면 아마도 한 환자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가장 밝은 그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등을 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노력하여 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부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세이코의 SPC079와 함께 했습니다. 빅데이트 크로노그래프 모델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크로노그래프 중에 한 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마련한 것이라서 오늘 간단히 크로노그래프를 소개해 드리는데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참 정이 안 가는 나라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웃에 있고 그렇게 과거에 주변 나라에 몹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렇게 무책임하고 어쩌면 저렇게 병식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물건을 생각해도 정말 이놈들 물건은 아무것도 사주지 말아야지. 심지어 최근에는 수출 규제까지 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기쁜 마음으로 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하게 해주는 나라죠. 근데 시계 애호가 측면에선 참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위스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과도하게 비싼 가격을 부르고 있고요. 또 가격 대비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비해서 이 일본의 세이코나 시티즌, 카시오 같은 브랜드들은 정말 훌륭한 품질을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물건을 이런 가격에, 도저히 우리나라 브랜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물건들을 너무나 착한 가격에 공급하는 거죠. 저렇게 못된 놈들이 이렇게 착한 가격에 착한 물건을 내놓는다는 게 너무나 아주 혼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시계 애호가로서는. 저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일단은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 정도 개선될 때까지는 적어도 신제품을 사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선에서 지금 타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중고로 마련한 시계입니다. 다시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크로노그래프는 일종의 초시계 스탑워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형태의 스탑워치죠. 그러니까 바늘을 출발시켜서 다시 바늘을 누를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초시계지만 분단위 또 시간 단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의 시간을 재는 용도로 쓴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 모터레이스 같은 데서 자동차가 일정 구간을 얼마 정도 시간에 주파하는지라던가 아니면 비행기가 일정 구간을 어느 정도 시간에 걸려서 가는지 같은 거를 측정할 때 많이 쓰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컴퓨터도 있고 전자시계도 있고 너무나 많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은 일종의 어떤 시계를 장식시키는, 화려하게 장식을 넣어주는 그런 의미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크로노그래프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지로 가는 쿼츠형 크로노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오토매틱형 크로노그래프,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지로 가는 쿼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자, 얘는 PRC200이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쿼츠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학생들, 남학생들은 거의 이거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국민시계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저는 사실 시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도 없고 재력도 없었기 때문에 시계가 뭐 좋은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처음 구매를 한 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분당 서울대병원 나오면서 그쪽 병원 식구들이 기념으로 사준 시계입니다. 어떤 거 갖고 싶냐라고 해서 제가 시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 시계를 하나 사주세요 해서 그때 틱솔란 브랜드도 처음 알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전자 방식으로 가는 시계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초침을 작동시켜 볼게요. 자, 보시면 눈금이 1초에 한 개씩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 조금 부자연스럽죠. 자연계의 시간에 1초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딱딱 끊어서 간다는 게 상당히 인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눈금하고 이렇게 딱딱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보다 보면 좀 신경이 쓰이는 감이 있습니다. 자,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버튼 눌러주면 멈추고요. 자, 아래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자, 얘는 제 시계 라인업에서는 최고가라 할 수 있죠. 거의 재산 1호라고 할 수 있는 예물 시계입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사주신 시계라고 할 수 있죠. 론진의 스위스 론진의 시계고요. 보면 기계식으로 가는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아까랑 뭐가 틀리냐라고 봤을 때 이것이 태엽의 움직임으로 가는 크로노그래프거든요. 제가 먼저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초침이 진행을 하는 게 보이시죠?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1초씩 끊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그런 초침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구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또 상당히 많은 무게도 차지하게 되고 또 그만큼 기계가 복잡해지면서 비싸져요. 그래서 이 크로노그래프를 기계식으로 구현한 시계들은 대부분 좀 고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멈춰 볼게요. 자, 얘는 그리고 초침을 다시 돌리면 이렇게 한 방에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는 초침 가는 게 참 멋있는데 너무 비싸고요. 쿼츠 방식은 눈금이 끊어지는 게 좀 너무 가오가 안 서고 근데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럴 때 최근에 나온 세이코의 기술이 바로 요 두 가지의 장점을 하나로 포괄시켜 준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초침이 좀 얇아서 아주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요. 자, 초침 가시는 게 보시면 자, 아까 티소처럼 초당 한 칸씩 끊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까 론진이 보여준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지만 상당히 물 흐르듯이 기계식처럼 진행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자, 세우고요. 원위치로 돌릴 때는 천천히 좀 돌아오긴 하죠. 결국은 이거는 역시 전자 쿼츠로 가는 시계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구동 방식을 초당 한 번 움직이게 한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끊어가게 무브먼트를 좀 이제 개량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계를 샀을 때 느껴지는 그 아쉬움을 해결한 거죠. 그렇다고 이걸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로 사려면 100 이하로는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몇백만 원씩을 써야 되는데 사실 이게 거의 디자인적인 거 이상의 기능이 없거든요. 시간은 핸드폰으로 충분히 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이코의 선택은 참으로 놀라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크로노그래프를 이 방식의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한번 작동들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장관이죠. 세 가지 방식의 초침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뭐하시냐 싶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충분히 인정하고요. 심지어 세 개가 참 비슷하게 생겼죠. 뭐하러 이렇게 세 개를 사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냥 요즘 코로나하고 해서 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심심해서 이러고 살고 있고요. 예, 리뷰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워낙 젊은 친구들은 크로노그래프 시계 좋아하거든요. 남자친구나 혹은 자기에게 선물할 때 기본적으로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는 태그웨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사실은 거기 들어간 무브먼트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요. 그렇다고 해서 쿼츠는 또 뭐 좀 사기 싫다, 뭐 너무 애기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한번 이런 형태 이제 메카 쿼츠라고 부르는데 요 두 가지의 장점만을 추린 이 하이브리드 제품을 한번 뭐 사보시면 어떨까. 뭐 요즘 이런 거 말고도 훨씬 젊은 감각의 디자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보시냐 수고하셨습니다.